속에서.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대인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허무주의라고 하죠. 니힐리즘이라고 영어에서는 그죠. 니힐리즘. 니힐이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 말로 무라는 뜻이죠. nothing. 결국 nothing. 현대인들의 관심은 근본 관심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주의적이고 또 허무주의적인 것이 이제 현대의 어떤 소피스틱한 현대 오늘날 포스트모던한 철학자들의 특징이 이런 상대주의와 어떤 허무주의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게 된다. 근대인들은 에고센트릭하고 그죠? 에고이즘이나 그리고 또 과학기술의 이런 인간이 인간의 능력이죠. 사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관찰 능력이자 측정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결국 이제 세계를 인간의 관측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근대인들은 세계는 메카니컬한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죠. 기계적이고 피지컬한 자연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살아있는 영혼이 깃든 자연이 아니라 메카니컬한 자연으로 이해한 것이 이제 근대의 기계적 세계관을 낳은 것이죠. 세계관으로 보자면. 고대의 어떤 물활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중세의 어떤 신비주의적 세계관이 아니라 근대에는 기계적 세계관이 특징적인 세계관이죠. 세계관으로 치자면 현대인의 경우는 이제 뭐 허무주의와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철학함의 대상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린이와 철학을 좀 더 질문하게 비교를 좀 하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어린이의 이제 질문이 매우 유치한 것 같아도 사실은 어떤 현학적인 어떤 그 철학자의 학설보다도 굉장히 철학적이다. 오히려 어린이의 태도가 어린이의 질문이 예를 들면 이제 어린이가 엄마한테 이런 질문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야,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가위지. 이제 가위를 보고 질문했다고 치면 그러면 아이는 묻는다는 거죠. 다시 가위가 뭐야, 엄마? 그러면 가위는 뭐 쇠로 만들어 가지고 뭘 자르는 데 쓰는 도구지. 쇠로 만드는 거야. 자르는 거야. 그렇죠. 이제 아이는 질문하죠. 쇠는 뭐야? 쇠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지 어떤 그 딱딱한 물질이야. 쇠는 가장 딱딱한 물질이지. 그랬더니 아이가 저도 물어보죠. 그럼 물질이 뭐야? 물질이란 건 뭐야? 그러자 이제 엄마가 할 말이 이제 마지막 추상적인 거잖아요. 점점점 그죠? 가위, 쇠, 그다음에 쇠보다 더 추상적인 게 물질이잖아. 그럼 물질을 설명하려니까 이제 좀 더 추상적인 것과 대비시켜서 그거는 말이지 물질이라는 것은 보이는 어떤 그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하고는 달라서 어떤 색깔도 있고 뭐 형태라든지 뭐 크기도 우리가 잴 수도 있고 측정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런 존재야. 물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보이는 어떤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그러지 엄마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마음은 또 뭐야?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건가? 그래서 보이지 않고 또 크기도 잴 수 없고 뭐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고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런 건 없는 것이 아니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럼? 무엇이 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 물질이 더 중요한 거야? 정신이 더 중요한 거야?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 세계관에서 보면 우리가 유물론과 물질과 정신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했을 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철학적 세계관을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그러고 마테리얼리즘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스피리추얼리즘, 그죠? 관념론 또는 뭐 유심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에도 이런 세계관이 있었고 고대나 중세에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서 고대에는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마테리얼리즘에 가깝고 유물론적 견해가 많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플라톤은 관념론자잖아요. 그죠? 아이디얼리즘,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이데아라는 말에서 아이디얼리즘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보이지 않는. 자, 그래서 그 중세도 이제 이런 신비주의라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념론적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근대에도 여전히 관념론자인 뭐 버클리라든가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또는 뭐 라이프니츠의 관념론이 나오는 것이 나오고 또 홉스라든지 우리가 뭐 라메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유물론자죠. 그런가 하면 데카르트는 이원론자라고 그래가지고 물질과 정신 두 개가 다 중요한 원리다. 그럼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심신 이원론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근대 이후 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대립적인 세계관이죠.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 근데 이런 어려운 철학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사실 말로 설명하려면 매우 복잡하고 또 관념론 안에서도 매우 많은 유형의 유파가 있고 또 그죠? 또 유물론 안에서도 여러 유형의 유파가 있겠지만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학술적으로 설명하려면 그죠? 학술 개념으로서의 철학으로서는 매우 어려워지지만 우리가 세계관으로서의 철학,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으로 접근해 보자면 이렇게 쉬운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어린이의 질문, 엄마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자, 이런 어린이의 질문에서 어려운 세계관이 나오는 것이다. 유물론과 관념론이라는. 그래서 이게 만물의 근원과 세계의 구조에 대한 형이상학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유물론 관념론의 대립이 이렇게 어린아이의 쉬운 질문에서 사실은 싹튼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열린 마음을 가진 어린이의 질문에서도. 그다음에 또 어린 질문 하나를 또 예를 들면 엄마 나 어디서 왔어? 사춘기쯤 돼가지고 점점 아이가 이제 철이 들 때, 그죠? 또는 말을 할 때쯤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 4-5살만 돼도 엄마 나 어디서 왔어? 이렇게 이제 질문한다. 그럼 엄마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러죠. 엄마는 그러면 그러면 엄마는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엄마는 할머니 뱃속에서 나왔지. 할머니는 할머니 고조 중조 할아버지 뭐 쭉 하다가 결국 중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어디서 나왔어? 뭐 당군 할아버지와 뭐 그죠? 뭐 웅녀 사이에서 그러면 당군 웅녀는 또 어디서 나왔어? 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게 돼 보면 이제 환인에게서 나오고 환인은 또 자, 이렇게 계속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냐면은 그 근본적인 형이상학적 질문이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뭐 어려운 용어로는 제1의 원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이걸 자기 원이라고 또 얘기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조건적인 결과지만 이 최초의 원인만큼은 그걸 우리가 뭐 신적인 존재라고 하든 또 유물론자는 그것을 뭐 어떤 근본적인 어떤 뭐 근본적인 물질 제1의 진료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최고의 원리, 제1의 원인 자체는 다른 것으로부터 조건 지어질 수 없죠.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자기 바깥에는 없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제1의 원인은 유물론자든 관념론자든 말하자면 그죠. 근본이 무엇이라고 하든 그 근본은 더 이상 자기 바깥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이유를. 그렇다면 결국 원인은 자기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셀프 코즈, 카우자 수이라는 라틴 말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가. 그래서 이게 매우 어려운 용어인데 매우 난해한 학술 용어지만 사실 이게 어린이의 질문에서 온 거다. 엄마 나 어디서 왔어? 해서 출발해가지고 결국 꼭대기까지 가다 보니까 마지막 대답, 환희는 어디서 왔어? 라고 했을 때 당군 신화를 통해서도 답을 줄 수 없다. 자, 엄마는 더 이상 대답을 못하죠. 환희 어디서 왔는지는. 그것이 이제 환희는 자기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한다는 것이죠. 스스로에서 왔다고밖에. 그래서 자기 원인이란 말이 나오고 제1의 원이란 말이 나오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부동의 원동자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 제1의 원인은 곧 신인데 신은 부동의 원동자다. 그 얘기 뭐냐면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자기는 다른 원인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의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는 자. 그것을 이제 부동의 원동자다. 이렇게도 얘기했다. 자, 이것이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중세 신학자는 이제 이것을 뭐 우주론적인 신의 존재 증명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율배반적인 어떤 인간의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이 이제 이율배반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주론적인 안티노미, 이율배반이라고 하죠. 우주론적인. 그래서 우주에 관한 이제 이율배반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제1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성찰하게 되면 어떤 이율배반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1의 원인, 즉 더 이상의 원인이 없는 최초의 원인을 인정하게 되면은 인과율이 이제 무너진다. 왜냐하면 인과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선행하는 원인에 의해서 조건적인 결과다라는 게 인과율인데 이 법칙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원인만큼은 더 이상의 원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인과율이 적용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인과율의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제1의 원인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한소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말을 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단계에 도달하죠. 계속 밀려나가면 제1의 원인을 설정하지 않고 계속 밀려나가게 되면 결국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무한히 소급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설명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모르겠다라는 것이 과학적 설명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불합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한소급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그리스인들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에서 볼 때 무한소급은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무한소급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원인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인과율을 철저히 적용해 봤을 때는 원인을 설명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는 것인가 인과율이 여기서도
뭐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인과율이 의미 없는 상황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이율 배반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인과율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과학적 설명의 원리거든요. 그죠? 모든 과학적 설명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을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죠. 어떤 법칙을 가지고 설명하고. 근데 모든 원인이나 법칙이 깨지는 순간이 뭐냐면 이런 제1의 원인에 관한 우리의 성찰에 도달했을 때다. 그게 사실 어린아이의 이 어려운 철학이 사실은 이율 배반이니 뭐 모순이니 뭐 무한소급이니 자 이런 어려운 용어들 제1의 원인이니 자기 원인이니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서 왔냐면 어린아이의 유치한 질문 엄마 나 어디서 왔어 해서 온 거다는 거죠. 그걸 끝까지 밀고 갔을 때 그 질문을 거기에 도달하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인간 사고의 한계다. 자, 그래서 철학적 물음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칸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순수형비판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철학적 물음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철학적 물음을 피할 수 없냐면 인간이 알려는 본성을 갖기 때문에, 즉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이런 질문이 곧 철학적 질문이기 때문에 아까 나는 어디서 왔어에 대한 계속된 질문, 그죠?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 때 피할 수 없잖아.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질문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춘기나 오춘기가 돼서도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알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학적으로는 증명해서 밝혀줄 수 없어도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래서 철학적인 이런 형이상학적 질문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런 철학적 질문이라는 것은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아까 어린이가 나 어디서 왔어 엄마? 자 여기 대답할 수 없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할 수만은 또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듯이 관념론과 유물론이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가 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답이 인간의 어떤 유한한 능력을 초월해서 얘기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한 정신 능력을 가진 존재만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시간 공간에 제약된 이런 한계 안에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정신은 정말 완전 자유로 정신이라고 할 수 없죠. 신적인 존재라면 정말 완전히 자유로운 정신이겠지만 인간은 육체적 제약,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 때문에 완전히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의 시초까지 넘어가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의 시작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제1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이제 빅뱅 가설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인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의 가설이죠. 그죠? 왜냐하면 빅뱅은 그럼 어디서 왔어라고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소급해 가든가 무한소급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니야 빅뱅이야말로 제1의 원인이냐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하나의 독단이죠. 그죠? 원인은 더 이상 없는 하나의 원인을 또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빅뱅이라는 거죠. 그 무한한 에너지에 의해서 폭발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무한한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1의 원인이라고 해버리면. 자,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이런 빅뱅 가설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주의 시초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철학의 특징이라는 것, 철학적인 질문과 이런 문제의 성격이라는 것은 고정된 정답이 없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질문들은 쉽게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대립한 입장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철학적인 질문이다. 그래서 결론보다 대답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학자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철학 교수였지만 나는 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철학하는 과정, 철학함이라고 하죠. 독일 말로는. 필로소피라는 것은 동사죠. 동사로서의 철학만을 가르치는 것이지 내가 명사로서의 철학, 즉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지식체계를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지식체계를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그건 철학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끝없이 묻는 동사로서의 철학, 철학하는 과정. 자, 이것이 사색하는 과정이 더 철학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학술적인 철학보다는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의 철학의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어린아이의 예를 몇 개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상적으로 자, 이달 세금이 얼마야? 라는 질문은 일상적인 질문이죠. 그럼 철학적 질문은 어떻게 다르냐, 일상적 질문과. 그래서 이제 이달 세금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빠가 이번 달을 보니까 전기세가 12만 원이고 난방비가 20만 원이고 전화료가 20만 원이나 나왔네. 그러자 이제 엄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경제학적인 어떤 경제적 관심에서 이루어진 질문이라고 봐야죠.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는 질문은.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막 싸우니까 아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싸워? 세금을 안 내면 되는데 왜 세금을 내야 돼? 이러자, 야, 그건 인마 납세의 의무라는 4대 국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자 이제 아이가 물어보는 거죠. 엄마, 아빠, 의무가 뭔데? 의무라는 게 뭐야? 이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의무라는 것은 이거 도덕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법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이걸 이 의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것의 근거가 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고 윤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러죠. 의무라는 건 그건 마땅히 해야 하는 거야.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럼 마땅히가 뭐고 당연히가 뭔데? 왜 사람은 그렇게 당연히 뭔가를 해야 돼? 왜 우리 강아지는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저 날아가는 새도 보니까 뭐 세금도 안 내도 되는데 왜 또 우리가 뭐 저기 신적인 존재도 뭐 세금을 안 내잖아. 왜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우리 인간들한테만 뭔가를 해야만 하는 이 의무가 있어? 자, 이런 질문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어린아이의 이런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 나왔어라는 일상적인 이 경제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근거를 물어보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 납세 의무의 근거를 묻게 되니까 의무라는 게 그건 뭐고 왜 사람은 의무라는 것이 4대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런 인간에게는 왜 교육의 의무라든지 납세 의무라든지 국방의 자 의무 자 이런 의무가 왜 있냐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 질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질문과 철학적 질문의 차이는 뭐냐? 자 상식적인 질문은 표면적이고 어떤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그죠? 자 그런 수준에서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면 철학은 그것의 근거를 다시 또 되묻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철학은 일상적인 질문이나 상식적인 질문의 전제라든지 근거, 토대,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밑바닥의 이해, 선이해를 다시 되묻고 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가 1차적인 어떤 표면적인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는 데 반해서 철학은 상식의 그 전제나 배후, 일상적인 이런 질문과 답의 전제, 그리고 그 근거를 묻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서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면서 세금이 왜 나왔냐면서 싸우는 이 근거가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세금을 안 내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세금을 왜 내야 할까? 왜 의무라는 게 있어서, 납세 의무라는 건 왜 있어서 우리가 내야 할까? 자, 이런 질문들의 토대를 서로 묻고 싸우는, 대답하는 이 대화의 토대를 묻게 되는 것이니까 어린이가 이런 상식의 전제나 배후를 묻는 질문을 우리가 메타적인 질문이라고 하고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또 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근원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밑으로 우리가 깊이 내려갈수록 시야의 폭이 또 넓어지잖아요. 잠수함이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위에 있는 큰 군함들을 다, 그죠? 조준해가지고, 함포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저 높이 올라가는 새가, 그죠? 높이 나는 새가 저 멀리까지를 내려다 보잖아요. 저 산 너머까지를. 자, 이런 것처럼 일상적인 물음과 논의의 전제들을 되묻는 철학적인 물음은 그 지평이 지엽적인 개인의 어떤 그 일상적인, 관심에 뭐 세금이 얼마야, 뭐 통신료가 얼마고, 뭐 전기료가 10만 원이고 20만 원이나 나왔냐, 이러면서 싸우는 이런 지엽적인 관심으로부터 넘어서서 도대체 왜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인간만 의무가 있어요? 뭐 이런 질문. 매우 대단하게 넓은, 그죠? 포괄적인, 전체적인 스케일이죠. 이게 존재론적으로 보면 매우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끝도 없이 넓은 스케일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닌 인간만 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왜 뭔가를 해야 돼? 자, 이런 질문은 존재자 전체와 소급되는 이런 전체적인 연관을 갖는 그런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성적이다. 즉 상식의 배운 걸 묻는 철학의 물음은 철학적 질문은 일상적인 삶의 전제를 자명하고 당연한 것으로 이런 타성에 젖어 간주하는 태도로부터 벗어나서 주체적이고 자각적인 자 이런 반성적이고 주체적이고 자각적인 자 이런 태도에 의해서 도달하는 지혜일 것이다. 이런 반성을 해나간다면 그래서 근원적인 지혜 또 전체적인 지혜 또 반성적인 자 이런 지식이나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 철학이고 이 철학함이라는 건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성격 또 전체적인 성격 반성적인 성격을 갖는다. 자 우리가 그래서 과학과 철학의 어떤 비교를 해본다면 모든 학문은 사실은 이제 철학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그래서 철학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만은 과학은 아니죠. 과학은 그 어원적 의미가 분과 학문의 준말이에요. 과학은 한자로 쓰면 나눌 분자에 과자 무슨 과라고 그러죠? 디파트먼트. 이게 영어로 말하면 디파트먼트의 준말이거든요. 과라는 말이. 그래서 쪼개져 나가는 뜻이죠. 파티션. 그죠?
백화점에 가면 여러 개 점포가 쪼개져 나가 있듯이 100개의 점포가 나눠져 있듯이 과학도 이렇게 100개 점포로 나눠진 학문이라는 것이죠. 과학은 분과 학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디파트가 된 파트, 디파트먼트. 자, 그래서 이런 파트로 나눠지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대상도 한계가 있고 방법도 한계를 갖는 것이죠. 과학은. 그러면 물리학은 죽은 생명을 갖지 않고 또 정신을 갖지 않는 어떤 죽은 물질만을 다루는 것이 물리학의 대상이고 또 그 방법에 관찰과 측정이라는 계산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또 생명 현상만을 다루는 것은 생물학이고 또 심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제 심리학이고 뭐 이렇게 다 나눠지죠. 사회학은 또 사회라는 현상, 2명 이상의 어떤 인간 존재가 생활에 나가는 이 모습들을 관찰하는 것고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이 이제 사회과학일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또 사회과학 안에서도 행정적인 요소를 다루고 어딘 뭐 법만을 다루고 어딘 뭐죠 경찰 어디는 또 뭐 그죠 등등 이렇게 세무 회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눠지잖아요. 그죠? 공학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기계공학 뭐 생명공학 뭐 그죠?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지는 자 이런 게 자, 수학 같은 예를 들면 수학은 수라는 하나의 대상에 제한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거의 관계와 그 원리를 탐구하죠. 그래서 수학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있어요. 자, 물리학은 물질의 본질이나 구조의 원리를 다루니까 결국은 물질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또 수학적 방법이나 이런 그 관찰 실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이제 과학이죠. 모든 분과 학문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한정된 대상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데 반해서 철학은 이런 한정된 특정한 대상이나 경계를 지워가지고 한정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죠. 또 방법도 마찬가지다. 방법도 수학적 방법이나 실험적 방법만을 과학은 사용하지만 그 열려 있는 것이죠. 철학은 어떤 방법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꼭 수학적으로 계산만을 해서 철학하는 것은 아니고 관찰과 실험만을 해가지고 철학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한에서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분과 학문의 전제나 근거가 토대가 그 선의가 뭔가를 묻고 또 명료화하고 또 이 과학의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뭘까라는 것을 이제 반성하는 것. 예. 그 귀납적인 방법의 한계가 뭐고 연역적 방법의 한계는 또 뭘까 이런 것들을 그 연구하는 것이 이제 과학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과학의 방법론에 대한 성찰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상담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어떤 대화, 성찰, 뭐 이런 비판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제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철학의 분야를 우리가 나눠 본다면 뭐 가장 이제 뭐 철학의 분야 중에 도구가 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건 논리학이죠. 논리학은 모든 학문의 예비학이고 논리적 사고의 원리를 또 반성하고 올바른 논증, 잘못된 논증의 어떤 그 조건이 뭐고 법칙이 뭔가를 이제 성찰하는 게 논리학인데,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 개념적인 사고를 하고 추론을 하니까 이 논리학이라는 것은 학문의 기초가 되는 예비학이죠. 그러나 이것이 곧 철학의 분야라기보다는 철학의 도구, 기관,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과학자들이 도구로 사용해서 실험을 하듯이 철학적 성찰은 이제 논리학이라는 도구를 이제 일단 기본으로 갖추고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야라기보다는 하나의 수단이죠. 철학의 논리적인 어떤 분석이나 논리적인 성찰은. 그러나 이제 분야를 나눠서 본다면 크게 보면 이제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가치론이 가장 이제 어찌 보면 뭐 관심이 많이 갈 수 있는 분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도덕의 문제, 예술적인 어떤 아름다움, 도덕적인 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것이 또 종교적인 어떤 성스러움, 뭐 이런 가치들을 탐구하는 것이 이제 가치론인데, 그래서 도덕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윤리학이나 도덕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예술 철학도 이제 중요한 가치론의 영역이죠. 그래서 예술의 기원, 아름다움의 어떤 본성, 아름다움의 원리, 뭐 예술 체험의 구조를 이렇게 성찰하고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의미를 또 다뤄주는 것이 이제 예술 철학이고, 도덕 철학은 선과 악의 기준이 뭘까, 또 도덕적인 행위의 원리가 뭘까, 이런 것들을 깊이 성찰하면 이제 도덕 철학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철학 상담이나 치료라는 것은 이제 응용적인 하나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식론을 가지고 인간의 이런 법적인 어떤 또 철학의 분야들을 동원해서 결국 인간 삶의 문제, 개인의 삶, 타인의 삶에 어떤 조명을 해주고 또 치유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철학 상담 치료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철학에 대한 어떤 성격적인 특징, 태도, 그다음에 계기, 어떤 뭐 철학의 대상이 뭐고 또 철학의 분야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개관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